지금 진행하는 내용은 그 명리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우주란 무엇인가, 동양에서는 우주를 어떻게 보는가, 그다음에 음양오행. 이제 구체적인 건 다음 시간에 오행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 일단 음양이란 무엇인가까지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다른 데서 얘기하지 않는 일반적인 명리학적 외에 아까도 말한 과학적 요소들을 가급적 덧붙여서 좀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음양 오행에 대해서 강의하는 곳은 워낙 많잖아요. 특히 음양에 대해서 강의하는 곳이 워낙 많으니까 중복되는 내용들은 넘어가고 딱 핵심되는 내용들로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물질의 기본은 에너지다.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줄여서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명리학은 어떤 학문이다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명리학은 에너지의 흐름을 읽어내는 학문이다. 에너지의 흐름을 읽어낸다는 게 무슨 뜻인가라고 본다면은 에너지는 모두 엔트로피적 특성, 그러니까 불규칙적으로 움직이고 확산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그 안에 규칙성이 있다, 에너지 흐름에 규칙성이 있다라는 것을 선인들은 알게 되었고 그 에너지 규칙성의 흐름이 인간 개개인에게도 모두 적용된다. 사실 인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강아지, 개, 뭐 이사한 날, 뭐 결혼한 날 이런 날들 다 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자, 모든 에너지의 흐름이 그 시작하는 순간의 흐름을 알면 이후의 에너지의 흐름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그래서 영혼이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번 생에 자기 발전 계획서, 자기 체험 발전 계획서를 세우고 나왔다면 그 영혼이 부산행 열차를 탔는지 대구행 열차를 탔는지 평양행 열차를 탔는지를 보고 그 영혼의 계획을 우리는 유추해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목적을 알고 중간에 익산역을 거치는지 전주역을 거치는지를 확인을 해본다. 부산에서 오셨죠?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KTX 값도 장난 아닐 텐데. 예.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 에너지의 흐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실 선인들께서 이 명리학의 기초를 닦고 이론을 만드시고 검증을 하신 이 훌륭하신 우리의 선배님들께서, 명리학의 선배님들께서는 그 에너지 흐름을 면밀하게 연구를 해서 그 자료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 흐름을 읽어낼 수 있어요. 사실 이 흐름을 읽어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만세력 보고 몇 년도에 무슨 기운 들어와 있고 현재 무슨 대운 중이고 원국이 이러한 에너지 흐름이니까 어떤 에너지는 긍정적으로 받아먹을 거고 어떤 에너지는 부정적으로 받아먹을 거고 이런 등등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1차 해석이고요. 2차 해석은 그래서 에너지들이 그렇게 부딪혔어.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라는 거는 2차 해석이에요. 근데 그 2차 해석은 저는 일종의 스킨을 씌웠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스킨. 사람의 뼈대의 골격은 같지만 스킨, 껍데기는 다 다르죠. 껍데기가, 그러니까 내부의 에너지가 어떤 흐름을 뭐 충돌하고 부딪히고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왔고 무슨 상승작용이나 합작용, 화파작용, 뭐 어떤 기운을 억제하는 등등의 에너지적 작용이 현실에서 어떻게 벌어질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현재 어떤 현실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부 천차만별이에요. 같은 에너지로 조선시대였다면, 북한이었다면, 남한이었다면, 부잣집이었다면, 해놓은 게 없는 상태였다면, 어디 남미라면, 미국이라면, 복지사회라면, 내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받은 에너지라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받은 에너지라면, 마치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치루었는데 우리가 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6.25 전쟁을 만났으면은 그건 우리나라한테 통일의 기회가 됐을 거예요. 근데 준비를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 버리면 우리나라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어떤 운을 받을 때 그 운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기운이 될 것이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흉운이 될 것이다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학을 사주 명리학의 에너지적 글자 체계로만 해석을 하면은 사실 딱 반밖에 안 푼 거예요. 반밖에 안 푼 거. 그 사람의 현실 작용, 현재 어떤 상황인가, 직업은 무엇인가, 현재 준비를 했나 안 했나. 그러니까 문서운이라는 게 어떨 때는 시험 합격 운인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사운인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식상 억제당해가지고 잡혀가는 운인 거고 식상 억제당하니까 유흥업소 차렸다가 단속 걸려가지고 영업정지 당해버리는 수도 있는 거예요. 봉준호 감독은 인성운에 오스카상을 탔고 비슷한 사주를 가진 어떤 분은 영업정지를 당하고
그게 같은 운이라고 해도 내가 어떤 현재 상황에 따르냐에 따라서 그 운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관계성을 여러분들은 좀 보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음양, 에너지에 대해서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사실 그 2년 전에 강의했을 때 제일 첫 강의에 제가 이 부분을 되게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모든 물질은 에너지로 되어 있다. 에너지는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우리 눈에 에너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뭐 전파도 에너지고 우리의 생각, 사상, 의식, 이곳에 흐르는 기운 이거 다 에너지인데 우리는 그거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의 현실적 오감 기관이 에너지를 딱 전파, 지금 무슨 음악이 흐르고 있구나, 무슨 FM 방송, 우리가 라디오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감각으로 캐치할 수 있는 기운에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예민한 사람들은 막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 뒤에 있는 녀석이 흉악범 같다, 싹 뭐 이런 식으로 뭐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어느 곳에 갔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다, 배까지 아파오기 시작한다, 이곳의 기운이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기가 예민한 사람들도 느낄 수 있어요. 이 기운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보면 돼요. 기운이 뭉치면 물질이 됩니다. 흩으면 기운입니다. 마치 기체, 액체, 고체 같은 상태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흩어놓으면 옅은 기운, 뭉쳐놓으면 강한 기운. 그래서 천간 같은 경우는 좀 흩어진 기운이라고 보는 거고, 지지 기운 같은 경우는 뭉쳐서 물질화된 기운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천간은 냄새에 비유하고 지지는 삼겹살에 비유를 합니다. 삼겹살 위에 삼겹살 냄새가 피었을 수 있고, 삼겹살 위에 꽃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삼겹살 위에 다른 냄새가 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죠. 자, 모든 물질은 에너지 상태고 그 에너지의 진동수가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소리도 되고 생각도 되고 물질도 되고 딱딱한 물질도 되고 연한 물질도 되고 파란색도 되고 빨간색도 되고 모든 것은 진동에 의해서, 우주의 진동에 의해서 나타난다입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 우주를 보는 가장 기본적인 관점을 딱 한 줄 정리하자면 우주는 음과 양이라는 진동으로 이루어졌다. 우주는 음과 양이라는 진동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게 동양 철학의, 그냥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 그냥 한 줄 정리. 우주는 양의 진동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거를 기호와 어떻게 상징 마크를 붙여볼 수 없을까 해서 만든 기호가 우주는 진동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이렇게 진동으로.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다라고 표시를 하려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국기입니다. 우주 표시를 독점한 거죠. 마치 우주 기호를 갖다가 우리나라는 국기로 갖다가 낼름. 우리나라 국기야 이게. 우리나라는 우주야. 막 이런 뜻으로. 지금 이제 하늘나라에다가 우리가 우주거든. 이런 식으로 하늘나라 공식 마크를 갖다가 여기다가 달아놓은 게 우리나라 국기입니다. 자, 우주라는 곳은 진동이 있다. 그래서 이제 태극은 곧 우주다 라고 보면 돼요. 태극이라는 것은 음이 있고 양이 있다. 이것이 파동치며 에너지가 흘러가고 있다.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이 파동이 이게 조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서서히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각각의 파동에 따라서 이런 물건도 만들어지고 저런 물건도 만들어지고 저런 현실도 만들어지고 이런 현실도 만들어진다. 이게 동양 철학의 우주관인데, 그런데 지금 서양 과학에서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촉근 이론이 나왔는데, 서양 과학의 촉근 이론이 딱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자 분자 단위의 밀입자 상태에서 더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밀입자, 소립자라고 하는 관계, 이제 전자, 원자, 뭐 중성자, 뭐 이런 단계들이 뭐 쿼크, 뭐 이런 단계로 지금 보는 건데, 그거보다 더 아래로 가니까 기본적으로 이 원자라는 이 미시 세계, 원자 전자 단위로 내려가니까 얘가 쳐다보면 물질인 척하고 안 쳐다보면은 파동인 척, 나 아무것도 아니야. 쳐다보면 나 물질이야. 쳐다보면 나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흐르는 이상한 현상을 보여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그 밀입자의 세계, 그 원자 전자의 사이가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선에 있구나. 여기다가 어떤 에너지를 딱 주입해주면은 물질이 되고, 에너지를 빼면 물질이 변화하고, 에너지를 빼면은 다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로 돌아가는구나. 파장이 일으키는 마술이구나. 그래서 통일장 이론이라고 해서 현대 과학에서
이 미시세계의 과학과 거시세계의 과학, 뭐 천체 물리학 같은 거시세계의 과학을 통합시키는 이론을 만들어내는 게 현재 촉근 이론인데, 앞으로 이 촉근 이론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거예요. 근데 다만 한 10년 전쯤에 촉근 이론을 말하면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아직은 사이비 과학이다, 유사 과학이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거 입증할 수 있느냐, 소설이다, SF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 2년, 3년 내에 이 촉근 이론은 이제 거의 많은 과학자들이 이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으로 현재는 계속해서 진화 발전해 나가고 있고 좀 더 체계화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구상의 바다, 이 지구상의 바다에 대해서 현재 밝혀진 거는 현재 지구상 바다의 10분의 1 정도만, 그래서 10분의 1, 최대한 20% 정도까지만 현재 바다의 비밀이 밝혀졌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 중에서 해양 과학자가 알고 있는 바다에 대한 지식은 전체 바다의 20%야. 전체 바다의 20%를 알고 있고 80%는 몰라. 미지의 세계야. 그 깊숙한 곳으로 뭐 물건이 갈 수가 없어. 관찰이 안 돼. 거기서 뭐 사는지 몰라. 거기 뭐 어마어마한 생물들이 살고 있을 텐데 그 심해 동식물에 대해서는 아직 뭐 몰라. 근데 20%만 알고 있어도 해양 과학자야. 80% 몰라도. 왜?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도 20% 알고 있으면 아주 많이 안 거야. 아주 많이 안 거야.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촉근 이론을 유사과학이다라고 공격을 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아직 정답 나온 거 아니지 않느냐. 그거 내일 변할지 모레 변할지 모르지 않느냐. 사실 이 말은 너 아직 100% 모르지 않느냐. 100% 모르니까 나 인정 안 한다라는 것 같은데, 우리 이 현재 지구상의 천문 과학자들은 이 수많은 우주의 비밀을 한 10% 정도밖에 몰라요. 우주의 비밀을 10%밖에 몰라요. 10%만 알아도 세계 최고의 석학이야. 10%만 알아. 우주의 비밀을. 자, 이제 그런 느낌이다. 이제 촉근 이론이 나오면서 동서양 학문이 서로 손을 잡게 되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미시세계를 연구하는 이 양자역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야, 동양의 사상과 철학은 너무나 신기하다. 걔네들은 그걸 어떻게 다 알고 있었느냐.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네. 내가 열심히 도로를 파가지고 산정상으로 도로 뚫으려고 딱 갔더니 이미 오솔길이 나 있었고 그 오솔길에 사람들이 다니고 있었네. 이게 멍미? 뭐 이런 내용과 같은 거라면 에베레스트 내가 처음 올라갔다 했더니 그 지역에 나물 캐는 할머니가 와서 자네 누군가? 나 여기 맨날 산삼 캐러 오는데 뭐 어떡하 이런 느낌 같더란 말이죠. 이제 자, 그래서 동서양의 과학과 철학이 함께 만나는 시기가 왔다. 제가 이제 촉근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타부타 할 필요 없이 버스 타고 진리산 입구까지, 진리산 1500m 산 올라갈 때 900m까지 버스 타고 올라가자는 거예요. 저기 지하 1m부터 올라가지 말고 여기까지는 이미 과학이 길을 내놨으니까 그럼 나머지 600m는 우리가 치고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 게을르게 올라가면 좀 있으면 우리가 내는 새길보다 더 빨리 고속도로가 깔리는 수가 생길. 요즘에 그 양자 컴퓨터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양자 컴퓨터는 이 자가 실험, 자가 판단, 자가 학습이 가능하단 말이죠. 스스로 과정들을 만들어내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이러면 정말 인간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개가 만들어낼 수도 있는, 개가 답을 찾아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한 칸 한 칸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가지 칸을 써왔고요. 여기에 따라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명리 공부를 함에 있어서 과학의 도움을 받아보자. 우리는 명리 공부를 함에 있어서 과학의 도움을 받자. 세상은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로 나눌 수 있다. 미시세계의 최소 단위는 밀입자, 원자, 전자, 뭐 중성자, 더 들어가면 쿼크 이런 것 등등인데, 이며 이 단계는 물질과, 저는 이거 빕니다. 이게 이제 30분 만에 쓰느라고 좀 오타가 좀 있는 점 양해를 해주세요. 네. 이제 강의 끝나면 제 블로그에 요 교재를 좀 해상도는 낮지만 올려놓을 텐데 거기는 이제 오타 수정이 돼서 올라갈 겁니다.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선이다. 자,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선이다. 자, 두 번째까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밀입자의 세계는 텅 빈 공간에 티끌이 몇 개 있는 것과 같고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으로 자신의 공간, 물질, 영역을 만들어낸다. 밀입자는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에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물질을 이루는 것이 입자가 되고 이 입자가 어떤 에너지적 파동, 흐름으로 나는 게 이제 파동인데, 그러니까 파동이면 뭔가 물질, 물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고
입자가 되면은 이게 물질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 소립자의 세계는 쳐다보면 나 물질, 안 쳐다보면 나 입자. 아니 죄송해요. 쳐다보면 입자, 안 쳐다보면 파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재밌게 본단 말이죠. 마치 우리가 시뮬레이션, 컴퓨터 게임을 시뮬레이션을 할 때 영상으로 비춰볼 땐 화면으로 만들어주고 영상으로 안 비춰볼 때는 굳이 뭐하러 CPU가 연산을 해? 안 쳐다보는 건 연산 안 해. 없는 거야. 쳐다보면 있는 거야. 뭐 이런 거 같은 거. 그러니까 애인의 휴대폰을 열어보면 열받는 일이 생기는 거야. 애인의 휴대폰을 안 열어보면 괜찮은 거야. 그 잘생긴 두 남자 배우의 휴대폰을 안 깠으면 그들은 착한 사람이었던 거야. 그 사람들의 카톡방을 열어보니까 그 인간들은 쓰레기였던 거야. 뭐 이런 거 같은 거 쳐다보면 안 쳐다보면 뭐 이렇게도 재밌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약간 농담이고. 자, 이 미시세계의 초입에 있는 이 원자는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중간에 원자 핵이 있고 이 원자 핵의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원자 모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그냥 일종의 형상화시켜서 그린 거지 딱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고 있으면 원자가 그럼 요 정도 사이즈의 요만한 애들이 입자가 모여 있구나. 그럼 이게 원자겠구나. 그런데 실제 이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은 이 전체 이만한 전자칩 할 만한 크기가 있다고 치면 여기 진짜 찍힐까 말까 한 점 탁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크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제 원자마다 전부 다 다른데 서울에 축구공이 있고 천안이나 대전에 요만한 티끌이 하나 있어. 그러면 서울에 있는 축구공서부터 대전에 있는 티끌, 그 티끌이 전자예요. 그 다음에 이 원자 핵이 이제 서울에 있는 거예요. 축구공만한 원자 핵과 축구공에 붙어 있는 요만한 티끌만한 이게 존재가 있다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티끌이 서울과 대전에 걸쳐 있는데 그 서울과 대전 사이에는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를 전자기력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서부터 대전까지는 물질입니다. 다 차 있는 물체입니다. 근데 실체는 텅 비었어. 서울에서 대전까지 축구공 하나하고 요만한 티끌 하나 붙어 있는데 거기가 물질이래. 이거는 무슨 가상현실 실현장치지? 이걸 실제 그 안이 채워져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내가 이 손으로 여기를 탁 때렸어. 아파. 멈췄어. 근데 사실 이 사이는 다 비어 있어. 원래 정상적이라면은 요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야 돼.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축구공과 대전에 있는 티끌이 만약에 거리를 좀 좁히잖아요. 뭐 한 안산이나 뭐 어디 분당 정도로 이렇게 티끌의 범위를 좁히면 그 물질은 어마어마하게 단단한 물질이야. 티타늄 합금 같은 거야. 어마어마하게 단단한 물질이고 이게 거리가 멀면 물렁물렁한 물질이고 더 거리가 멀면 이게 기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기체.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선이 결국 이곳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원자단위 이하로 내려가면은 에너지 상태로 존재한다. 어떤 물질. 그래서 많은 영성학계의 시크릿, 일명 끌어당김의 법칙이 의식이 현실을 불러온다. 우리가 비슷한 파장으로 파장을 일으키면 그 파장이 끌어당겨온다라는 건데 가령 악기의 예를 들자면 어떤 악기 둥 치면은 비슷한 파장을 가지고 있는 악기 현들은 같이 움직입니다. 동조 현상이 일어나죠. 비슷한 예서 내가 이렇게 파동을 일으키고 있으면 주변에 이 파장과 비슷한 파장이 있으면 같이 떨립니다. 같이 떨려. 그러면 내가 그 시크릿의 원리가 나는 부자다 그럼 정말 부자가 되는 거고 나는 그지다 하면은 부자였어도 그지가 된다라는 원리죠. 내가 부자인 것처럼 내 파장을 만들어내면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 현실 에너지가 나한테 끌려 들어온다라는 게 일종의 의식이 현실을 만들어낸다. 의식과 현실은 에너지 상태에서 서로 같다라고 하는 원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명리학에서 무슨 운에 어떻게 될까요? 라는 내용은 뭘까요? 그것은 이 에너지 흐름이 계속 변화되면서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무슨 재물에 대한 운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명예에 대한 운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명예에 대한 운이 너무 과도하면 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몸을 칠 수도 있고 뭐 식상운이 들어와 있으면 내가 뭔가를 베풀어야 되는데 안 베풀었다가 구설시비에 걸려버릴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에너지가 계속 변화하니까 내 운의 흐름이 변하더라라고 보는 거죠.
시크릿의 원리는 그거와 상관없이 그건 그거대로 들어오고 내가 그 파장을 만들어내보자. 내 생각과 의식으로 그 파장을 만들어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행동심리학이라는 심리학에서 이게 현대에 나온 심리학인데 행동심리학에서 재밌는 것들을 발견을 했는데 뭐냐면은 사람들은 불행하니까 불행하지. 불행하니까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행동심리학의 연구 결과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불행해지고 정말 불행한 현실이 만들어지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행복한 현실이 만들어지더라. 이거를 응용한 행동심리학을 응용을 한 게 길 가다 보면은 여러분 유엔 난민을 도와주세요. 불쌍한 사람을 도웁시다 하면서 여기 불쌍한 사람 돕는데 스티커 하나만 붙여주세요. 스티커 하나만 붙여주세요. 딴 거 안 바래. 스티커만 하나 붙여줘. 이게 일종의 행동심리학 바로 그 원리에 유발한 거예요. 나는 불쌍한 사람 관심 없어. 나 유엔이 중요하지 않아. 아유, 나 우리 집 고양이도 키우기 싫어.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아니야. 너가 여기에 스티커를 딱 붙이면은 너네는 세계 평화와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거야. 근데 내가 스티커를 딱 붙이면 나도 세계 평화와 국제 평화에 기여를 했군.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음부터 돈을 잘 낸다는 거야. 그 다음부터 연구를 했더니 정말로 10명 중에 2~3명 정도가 기부금을 내더라. 그 행동을 하니까. 그 행동을 안 할 때는 아무리 전화로 기부금 좀 내세요. 그러면 필요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길 가다가 스티커를 붙인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기부금을 내더라. 내가 이것 한 발 담그니까 행동까지 보이더라. 이게 행동심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이 현실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이 일종의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의 원리고 우리 명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맞는데 가만히 있어도 우주에서 에너지가 계속 오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에너지가 있고 고유의 에너지에 덧붙여서 운이라고 하는 대운세운이라고 하는 에너지들이 계속 나한테 변화하고 있다. 이왕이면 두 가지 방식을 다 알 수 있다면 활용할 수 있다면 내 운명을 개선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왕이면 인성운에 공부하면 공부 잘 되는 거고 재성운에 경제활동하면 경제활동 더 잘 되는 거고 버프를 받는 거죠. 버프. 여러분 그 게임 용어 중에 버프, 너프라는 게 있어요. 너프는 이게 약간 페널티 넣어가지고 움직이는 거고 버프는 좀 더 밀어주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인성운에 공부하면 공부가 버프를 받는다. 재성운에 공부하려 그러면은 약간 너프가 돼서 고생 맞바람 맞으면서 달려가는 마치 그런 느낌. 그런 거와 같은 거죠. 자, 이게 원자의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원자의 구조. 그래서 실제로 원자는 이 물질 세상을 뻥을 치고 있다. 텅 비어있는 공간인데 이것을 공간, 물질이라고 우리한테 나타내주고 있다. 이것이 이제 촉근 이론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우주 만물은 모두 다 끈의 진동작용에 의해서 진동작용이 고진동이냐 저진동이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생각, 의식, 물질의 형태 등이 다양하더라.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얘기가 나오기 100여 년 전부터 영성학에는 사람의 진동수를 높여야 됩니다. 진동수를 높이면 깨달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이 양자역학이 나오기 100년 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더라는 말이죠. 참고로 제가 다양한 서적들을 참고를 할 건데요. 일반적으로 명리학에서는 이 우주변화의 원리라고 하는 한동석 선생님, 이분은 딱 느낌이 우주공학 엔지니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동양의 우주공학, 하늘나라 우주공학 엔지니어인데 잠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나를 왜 여기다 유배 보낸 거야? 딱 그런 느낌이에요. 나 왜 여기다 유배? 야, 너 거기서 책이나 써. 그냥 여자나 많이 만나고 가야지. 술 많이 먹고 여자나 많이 만나고 책 쓰고 가야지. 저는 꼭 이런 느낌이 우주공학 엔지니어 지구별에 유배 와서 책 한 권 남기고 가다. 라는 저는 꼭 이런 느낌이 드는데 문제는 이 책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 이 책을 알아보려면 같은 우주공학 엔지니어 출신 영혼 정도 돼야 이 사람이 쓴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 이거는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공대 전문서적 보는 듯한 느낌이라 그걸 같이 전공을 해야지 이 책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명리학계에서는 이 책을 거의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는 어떤 바이블로 치는데 사실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 책보다는 저는 이 책을 더 많이 권합니다. 이 책은 서양에는 그 공학자, 이과 출신들이 이 진리에 대한 탐구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우주시문과 정신분리학이라는 책이고 이 책은 1974년인가 5년인가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50년 정도 된 책입니다. 이 책을 쓴 분은 동구권의 물리학자, 과학자, 양자역학 과학자이자
이 과학자예요, 과학자. 근데 실제 영성 서적을 쓴 사람들 중에 과학자 출신 꽤 많고, 뭐 의사 출신도 있고, 쟁쟁한 엘리트들이 어떤 과학과 영성을 접목시키고 이 영성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책은 상당히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일일이 펜으로 그림까지 다 그려가지고, 자기가 직접 그린 그림이에요. 다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그 당시에 컴퓨터가 있어 뭐가 있어, 타자기에다가 펜으로 직접 그림을 그려서 쓴 책이라, 이 책은 지금도 서점에서 출판이 되고 있는 책이라서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과 출신들이 보기에 좋은 책입니다. 딱 이과 출신이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 책의 핵심 내용이 1970년대에 나온 책인데, 이 책에서도 뭐를 주장하고 있냐면은 우주는 진동이고 떨림이다. 그 진동과 떨림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 일정 주파수대에서는 소리가 만들어지고, 일정 주파수대에서는 빛이 만들어지며, 일정 파장대에서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일정 주파수대에서는 의식이 만들어지는데, 그 의식도 일정 주파수대에 따라서 낮은 의식, 중간 의식, 높은 의식으로 높아진다. 이거를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이 책을 보면은 그 무극과 태극에 대한 설명을 정말 이과생적으로 명쾌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극과 태극. 자, 무극이라는 것은 극이 없다는 뜻이고요. 태극이라는 것은 극이 두 개로 나누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주는 태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는 태극의 세계고요. 태극의 세계는 뭐에서부터 발현됐냐면 무극의 세계에서부터 발현됐습니다. 무극, 극이 없어요. 진동이 없어요. 그거를 색즉시공에서 말할 때는 공이 되는 거고요. 근데 공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는 뜻이고, 그 공이라는 곳에 진동이 있다. 진동이 있다라는 건 양이 있다. 파장이 있다라는 뜻인데, 파장을 만들어내면은 이것이 물질이 된다. 마치 우주는 무한의 에너지의 배양액 같은 곳이고, 마치 그림으로 치면 캠퍼스 같은 곳이다. 무한의 배경이 된다. 전자칠판이 있는데, 이 전자칠판을 제가 무극으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아이고. 이 전자칠판이 이러면 무극이 됩니다. 이곳에 전자적 신호가 안 들어갑니다. 즉 전자적, 전기적 파장이 안 들어가니까